자, 이번에는 53쪽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맞죠? 자,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여러분들이 거의 생소한 질문일 텐데, 사실은 고등학교 아이들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래서 수능에도 출제됐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거기 작품 해설에 써놨듯이 줄거리만 보세요. 응? 실제 글을 볼 시간은 없으니까 줄거리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면 돼. 찾아보면.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들한테 해설 붙이려고 중국인 거를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요약한 게 아니고 선생님도 그냥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항상 요새 인터넷상에 우리 초등애들이 내공을 쌓기 위해, 알겠어요? 열심히 질문하면 답변을 다니까 꼭 살펴보세요. 어떤 의료인이 그리고 어떤 법조인이 네이버 댓글에 이 지식인의 심각함을 고발을 했더라고. 뭐냐면 의료 지식이나 또는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함부로 쓰고 그리고 그걸 듣고 좋아라 하고 또 따라하고, 특히 이 우리 몸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이 법률에 관한 지식 큰일 난다고 써놨더라고. 근데 그건 전문가의 조금 기우라고 봐야지. 왜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써놓은 설명을 추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국어 선생님 내 입장에서도 그 네이버 지식인의 어떤 국어 문법에 관한 질문이나 또는 기타 문화에 관한 질문이나 그럼 댓글 담궈보면 가관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많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이제 내가 더 찾아보고 하면은 또 전문적인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은데 대신 그걸 마치 정답인 양 오해만 안 하면, 알겠어요? 대신 그런 네이버 지식인이 도움을 줄 때도 많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봤는데 작가를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라. 그죠? 그런데 네이버 지식인에 혹시 이 그림의 작가를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초딩 애들이 급속하게 검색해서 작가가 누구고 또 작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찾아주잖아. 그런 거 할 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가만히 그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블로그들 이렇게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문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증명을 굉장히 따지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나라가 자격증을 남발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은 많지만 이제 우리가 의학 지식이나 법률 지식 같은 건 조심해서 다뤄야 되니까 그런 것 뿐이고, 그런 인터넷상의 긍정적인 점을 본다면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 또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거 정확한 지식 알려줘서 무슨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초등애들이 지향하듯이 뭐 내공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럼 전문가들이 그런 데다 또 멘트도 달고 또는 염려를 표현하느냐. 사람은요, 돈이든 물건이든 지식이든 대가 없이 줄 때 즐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참 인간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대가를 바라고 뭘 했는데 칭찬받으면 쑥스럽지만 내가 아무 대가가 없이 뭔가를 제공했는데 누군가가 감사하면 나도 온전히 즐겁거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상에는. 특히 우리가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면 영어로 된 그런 사이트들은 전문 지식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블로거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해야 돼. 알겠어요? 실생활을 위해서라도 영어는 해둬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그럼 봅시다.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 1번.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윗글에 보면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근 혹은 반에 반근 사러 가는 푸주간이었다. 우리 푸주간은 뭐하고 복수표 준어? 고깃간과 고깃간, 푸주간, 복수표 준어죠. 고깃간, 푸주간, 복수표 준어.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들려 밑줄 치고, 이 들려의 기본형이 뭐야? 들리다예요. 아까 얘기했던 들다의 사동문. 사동문.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이때 같은의 품사는 왜 대답이 이렇게 시작이 안 나오나? 같은의 품사는 형용사. 같다는 같이 할 때만 품사가 부사로 바뀌고 또는 같이 하고 조사로 바뀌고 그 외에는 다 형용사야. 같다, 같고, 같은, 같지 다 형용사야. 됐어요? 언제만 품사가 바뀌어? 부사, 전미사, 이가 올 때만. 그때 품사가 바뀌는 거야. 우리 관형사 만드는 전미사는 없어. 이해돼요? 여기 같은 애 은은 뭐야? 관형형 전성어미지. 그렇죠?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어머니가 주의사항을 말했죠? 그랬더니 나는 그 말대로 가서 하죠? 고기 주인한테 뭐라 그래? 애라고 조금 주세요? 이러는 거야. 이해돼요? 2번.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드러나 있죠? 왜? 같은 주의를 매번 잊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머니는 그만큼 나를 믿지 못하는 거고 또 그만큼 같은 잔소리를 되풀이하는 거고. 3번.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자, 윗글의 공간적 배경은 푸주간이야. 시간적 배경이 없네. 정답 몇 번? 3번. 너무 쉽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잖아. 글을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줄거리를 알면 속도가 좀 빨라질 뿐이고 이해력이 빨라질 뿐이다. 그래서 읽어두면 좋지만 절대로 낯선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겁먹지 마라. 알겠죠? 나의 말에 대해 푸주간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도 나와 있죠. 왜?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래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이거? 농을 한 거야. 자, 다음 문제로 가지. 10번.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 이건 일치 불일치 문제야. 그러니까 윗글에 써 있냐 이거야. 먼저 선택지부터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글이 적어도 어떤 방향의 글인지를 먼저 알고 읽으면 독해가 빨라지거든.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야? 말에 대한 거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작은 그릇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쌍둥이처럼 서로 붙어 있다고 보는 결에.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말과 생각의 관계를 써놨어. 두 가지 입장을.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즉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앞에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틀렸다. 그러니까 이 필자는 말이라는 것이 생각을 담는 도구다라고 본다는 거고 쌍둥이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크고 말은 결국 생각의 일부를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도 그걸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래서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 분명히 말이 생각보다는 범위가 좁지만 그 말이 아니고서는 생각을 드러낼 방도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1번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맞나요? 예. 2번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다. 맞나요? 예. 3번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맞나요? 예. 왜? 말이 없으면 생각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4번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건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거리가 멀죠. 정답 몇 번? 4번. 자, 거기 마지막 단락 잠깐 봐.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넓고 밑줄치고 발음이 어떻게 돼? 넓고야. 넓고 아니야. 넓고. 리을 비읍은 리을이 원칙. 어떤 단어만 예외라고? 밥다. 밥다. 그리고 넓다의 세 가지 활용 뭐야?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만 비읍이지.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앞에까지는 마치 말은 생각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밑줄치고 이 아무리라는 부사는 문장 부사죠. 호응하는 서술어가 뭐예요? 뭐뭐라고 하여도. 그죠? 아무리 뭐뭐라고 하여도, 즉 아무리와 호응하는 말은 뭐뭐라고 하여도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밑줄치고 가능한이 아니라 가능한 한이야. 이러면 부사어지. 가능하다면 부사어야. 그러나 가능한만 쓰면 뭐야? 그때는 관용어야. 그렇죠? 자, 우리 시험에 뭐 나왔어? 가능한 한을 쓸 자리에 가능한을 써서 틀린 말. 또 가능한을 쓸 자리에 가능한 한을 써서 틀린 말. 또 하나, 한의 품사는 가능한 한 할 때 한의 품사는 명사지. 가능한이 관용어니까. 말로 바꿔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이때 다른 밑줄치고 다른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라고 하는 사람, 관용사라고 하는 사람. 판단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앞을 보고 호응하는 말이 있느냐? 호응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오묘함이 다르다가 아니지? 왜 무조건 앞에 주어난다고 호응한다고 착하게? 이 말하고 어울려야지. 이 단어는 사람만 꾸미는 거지. 알겠어요? 그 오묘함이, 이건 주어야. 다른 사람에게 부사어야.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야. 오묘함이 다르다가 아니지. 알겠어요? 관용사죠.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이호가 뭐라고? 연결어미. 따라서 반드시 이호는 쉼표 앞에 문장 중간에 오는 거야.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리을지라도 어미야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우리 이런 설명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화라고 합니다. 말과 생각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유추 아니야. 의인화한 거야. 그래서 말을 형, 동생, 생각을 형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 이때 그러니는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러므로 이 말이지. 그러므로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말과 생각은 필연적 관계다. 서로 긴밀한 관계다. 자, 질문.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드러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말은 생각에 꼭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지. 이걸 우리가 언어학의 이론에서는 뭐라고 그래? 언어 도구관이라고 합니다. 언어 도구관. 생각은 말이 없이는 전달되지 못한다. 언어 도구관. 이 반대가 뭐지? 언어 사상 형성관. 말이 없으면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즉 말이 없이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 언어 사상 형성관. 우리가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사랑이라는 말을 알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어 도구관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말을 넣는다는 얘기죠. 사실 어찌 보면 앞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거지. 분명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떠올려. 그런데 그걸로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자, 이 예는 언어 도구관을 말한 거야? 언어 사상 형성관을 말한 거야? 다시 한번 어떤 사물을 보고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걸 전할 말이 마땅히 없는 거야. 그렇지만 생각은 드는 거야. 이건 언어 도구관이야? 언어 사상 형성관이야? 언어 도구관이지. 왜냐면 언어가 없어도 생각은 떠오르니까. 그렇죠? 10번에 들어서 정답은 4번. 다음 11번. 다음 시에 대한 감상.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우리나라 1930년대 바로 모더니즘 시를 처음 소개하고 만든 사람이 김기림이야. 이 김기림의 영향을 받아 정지용이 그리고 김광섭이, 그래서 김기림 그리고 그러면 뭐라 그랬지? 정지용 그리고 김광균, 김광섭이 아니라 김광균. 그래서 김기림, 정지용, 김광균으로 1930년대 모더니즘 시가 흐름을 갔죠. 이들은 감각적이고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하는 시들을 발표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기림입니다. 김기진은 카프 문학의 시이냐? 김기진은 김기림하고 김기진을 헷갈리면 안 돼. 김기림은 모더니즘, 1930년대 모더니즘의 시인이야. 워낙 자주 출제됐고 해설도 이건 여러 번 했던 거지만 절대로 그 해설에 끼워 맞추지 마. 어디에 끼워 맞춰? 이 선택지에 끼워 맞춰. 1번 3월의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차가운 이미지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차가운 이미지를 전합니다. 2번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아니죠. 오히려 화자는 뭐야? 공주처럼 그렇게 지쳐 돌아온다 했으니까 화자와 공주는, 아니 공주와 나비는 서로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흰 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흰 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다고 한 거죠. 그래서 멋모르고 바다를 뛰어든 거야. 바다를 뭐로 착각해서? 그렇지, 청무밭으로 착각해서. 그래서 아주 개고생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있어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 공주처럼 지쳐 돌아온다는 얘기는 세상 물정이 어두운, 그래서 개고생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4번 청무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다. 그렇죠? 왜? 나비가 지향했던 세계는 뭐야? 청무밭이야. 근데 실제는 뭐였다는 거야? 바다였다는 거지. 자, 질문. 이 시를 이제 이 시의 시대적 배경과 고려한다면, 조건이 있는 거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나비는 누구야? 바로 지식인들이야. 지식인. 당대의 지식인들. 그러면 바다는 뭐야? 바로 서구 문명의 즉 광대함이야. 밀물처럼 밀려던 그 서구 문명의 광대함에 우리 지식인들은 그렇게 세상의 새로운 학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 지식인들이 가장 많은 유학을 떠났던 게 인구 대비, 학력 대비, 그죠? 당시 대학 인구가 1%도 안 됐던 그런 시대에 해외 유학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게 일제강점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겼고 이것이 문명화되지 못했다는 탓이었고, 그러므로 의식 있는 청년들은 너도 나도 뭐예요? 외국으로 보냈어요. 물론 어디로 보냈어요? 일본으로. 그런데 1930년대부터는 일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양으로도 유학을 갑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들이 서양 문학을 공부하고 서양 문학을 배우고 다시 돌아오죠. 됐어요? 그러나 20년대 전반기까지는 유학하면 일본을 간 겁니다. 물론 나중에도 대부분은 일본을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구 문명을 직접 부딪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승만은 중국이나 만주, 일본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 워싱턴. 됐습니까? 미국을 다음 세상의 주인으로 일찌감치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 임시정부의 총무인가 회계인가 맡았었는데 어떤 활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 미국 정치인들과 만났죠. 물론 명분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야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이승만은 나이도 많고 실제로 여기 터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초대 대통령에 뽑혔던 건 바로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했다는 거죠. 더구나 결정적인 건 서양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승만은 정치적인 인물이었죠. 다만 무조건 그 사람을 나쁘다고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였던 또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정치적 경향은 좋은 점도 있는데, 결정적인 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6.25 때 한강다리를 끊고 가버린 우리 병자호란때나 임진왜란때 우리 임금들이 보여줬던 그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이승만이 똑같이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야라는, 초대 대통령이면서 불구하고 하야당하는, 아마 역대 전 세계에서 유일할걸? 그래서 우리 역사가 흔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친일한 사람들을 몰랐던, 왜냐면 워낙 동떨어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라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친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친일의 그런 뿌리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못했던 이유도 이승만이라는 인물 때문인데, 항상 대통령에는 호불호가 있지만 또한 역사적 공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또 추앙해서도 안 되겠지. 냉정하게 보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로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또 누군가 선거를 할 때 좀 더 시야를 정확히 보자는 그런 의미지, 뭐 개인적으로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좋고 나쁜 건 별 의미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좀 더 냉철해질 수 있는 거지. 자, 11번에 따라서 바다와 나비라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수준이 좀 떨어지게 물었습니다. 뭐 심오한 의미 없잖아요. 뭐 수험서 같은 데 써 있는 그런 심오한 설명 다 필요 없어요. 주어진 것 그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스님이 질문한 것처럼 만약에 이 시의 시대적 배경,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면 여기서 바다는 서구 문명의 물결을 말한다. 맞다. 여기서 나비는 그 서구 문명을 몰랐던 당대의 우리 조선의 지식인이다. 맞다. 이러고 해석해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또 한편으로 여기서 바다는 이 세상에, 즉 드넓은 이 세계를 의미하고, 여기서 나비는 저는 이 세상에 대해 무지한 그런 순수한 존재를 말한다. 맞다. 알겠어요? 이걸 그냥 단답형으로 나비 1920년대 지식인, 뭐 바다 1930년대 지식인, 바다 1930년대 서구 문명, 이렇게 외우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공무원 수험생의 세계로 본다면 나비는 남들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고 이 청년 100명 중에 뭐 30-40%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니까 나도 그럼 해볼까라고 뛰어든 너를 의미하는 거고. 알겠어요?
청무받침가에서 쉽게 합격한 뭐 2달만 하면 될 줄 알고, 그죠? 6개월만 하면 될 줄 알고 뛰어드는데 알고 보니 뭐야? 바다네. 그럼 바다는 뭐야? 공무원 수험생에게 아주 신랄한 어려운 난관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야? 맞다. 또 나비가 남녀의 애정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가졌던, 연애에 대해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고 잘 사는 거지 생각을 가졌던 그런 순진한 사람을 말하고, 청무밭은 화려하게 꿈꾸는 그런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의미하고, 바다는 가혹한 결혼생활. 알겠습니까? 그래도 해석은 맞다. 이게 바로 시 해석의 방법이야. 됐어요? 어느 쪽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또 어떻게 볼도 돼? 나비를 작은 양아치. 알겠어요? 그래서 이 폭력의 세계, 아 나도 주먹 좀 세니까 곧 주한력을 평정하겠구나 하고 뛰어들었다가 반신불수가 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천력으로 돌아가는. 알겠습니까? 그런 양아치다. 이렇게 봐도 맞다. 알겠죠? 얼마든지 해석은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12번을 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리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때는 우리가 문학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 내재적 비평과 외재적 비평이 있어. 내재적 비평과 외재적 비평. 내재적 비평은 오로지 작품만 보는 것이고, 외재적 비평은 작가나 독자나 시대를 고려하여 보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 제시된 보기는 비평의 관점을 제시해 준 거야. 읽어봤더니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연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소설이라 한다. 세태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내재적으로 보라는 거야? 외재적으로 보라는 거야? 외재적으로 보라는 거야. 또 외재적 시각 중에서도 어떤 입장? 반영론적 입장. 소설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해석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반영론적 입장에서. 그렇다면 개찰구는 세태의 단면을 드러내는 공간적 배경이다. 그렇죠? 바로 당시의 신문명인 기차역의 개찰구니까. 개찰구니까 이는 공간적 배경이다. 2번 금광브로커. 그 당시에 금광 열풍이 불었어. 그래서 그 브로커들이 등장을 해. 이들은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인데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아니지. 이 소설에 보면 황금광 시대 하면서 이 시대의 물질 막론주의, 금우위주의, 금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지. 그러므로 찬양 대상 아니죠. 정답 몇 번? 2번. 어렵지 않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안 읽었어도 해결할 수 있어. 자, 3번.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선택지 3번과 선택지 2번은 충돌하지.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금광브로커를 예찬하면 황금광 시대를 비판한 게 아니고 거고, 황금광 시대를 예찬했다면, 그렇죠? 브로커를 비판할 리가 없다고. 이 둘은 서로 충돌하고 있지.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금광 브로커, 황금광 시대를 비판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로 다음 줄에 있죠?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렇죠?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걸 예찬한 거야? 아니야. 그런 삶도 하나의 인생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자기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공책 하나 들고 목적 없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로 주인공 소설가 구보지. 즉 그런 돈 중심과는 떨어져 있는, 즉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 그래요? 이 둘은 서로 태생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 돈 욕심을 내는 순간 망해버리죠.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훌륭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범죄자가 돼버린, 요새 그 화투 그림 그렸다가 망해버린 분, 조영남 씨? 나는 그분을 보며 예술가가 돈을 탐하는 순간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돈 벌려고 화투짝 그림을, 그것도 본인이 그리지도 않고 그걸 남발했고, 그러다 지금 덜미를 잡힌 거예요. 왜? 주변에서 꼰질렀겠지 당연히. 그랬어요? 그거 주변 사람들 아니면 그거 누가 알아요? 화투짝을 이 사람이 그렸는지 다른 사람이 그렸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예를 들어 500만 원에 팔았으면 그 그림 그려준, 그죠? 그 사람에게 적어도 반반 주든지, 어때요? 입 싹 닫거나, 아니면 쉽게 말해 5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필 이 화가가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린 거다 이러고 뛰어나온 거죠. 조영남 씨가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자신의 인생을 지금 통째로 날리게 생겼어요. 사실은 통째로 날렸죠.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아유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또 풍류가 있으니까 좋게 봤어요. 좋게 봤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있다가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콘서트 열어가지고 돈 쏙 빼가고 그럴 때도 우리가 좋게 봤어. 근데 지금 보니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지금 전락했죠. 얼마나 추해요. 조영남의 목소리는 타고난 겁니다. 그 사람은 가수로서는 누가 봐도 훌륭한. 왜? 모든 노래를 조영남식으로 부르잖아요. 알았어요? 그건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 임재범 노래 부르면 임재범 흉내내고, 아마추어들은. 그죠? 또 김범수 노래 부르면 김범수 흉내내고. 그러다가 아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 근데 잘 부르는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부르죠. 우리 그 여자 가수 중에 그 박정현인가? 박정현 맞죠? 전부 박정현답게 부르는. 알겠습니까? 저는 그 가수 훌륭하다고 보는 게, 그런 사람은 타고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스타일을. 누가 부른 노래라도 리메이크해도 박정현으로 부르지. 그건 그만큼 자기 실력으로 소화를 한다는 거.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그죠? DJ 덕 노래 부르면 DJ 덕 짝퉁처럼. 알겠어요? 또 슈퍼 이런 애들 노래 부르면 또 그런 짝퉁처럼. 근데 프로들은 다르거든. 조영남은 그런 프로 중에 한 명이었어. 근데 안타깝게도 돈 욕심을 부리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이 굉장히 흥미로운 글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흐름 수법이거든.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써버린 거야. 어떤 스토리가 없어, 이 소설은. 정말 하루 동안 소설가 구보 씨가 산책한 거야. 서울 시내를. 알겠어요? 그러면서 보고 듣는 것마다 자기 생각을 쓴 거야. 지금 이 소설에서도 어떤 사건도 없어. 지금 이 장면도 그냥 개찰구에서 어떤 사내가 서 있고 그걸 보고 내가 금강 브로커라고 떠올렸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시대의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 비판한 거야. 이런 소설은 또 이런 소설 나름대로 재밌거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되어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소설은 이런 소설대로 재밌다니까 한번 사서 보자 하고 소설가 구보 씨 일을 사서 보면 아마
나한테 엄청 욕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왜? 훈련돼야 되거든. 안 그러고 이 다빈치 코드 이런 소설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 못 읽어요. 훈련을 좀 해야지. 또 이런 소설만 좋아하는 놈들은 다빈치 코드 또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 이런 거 못 읽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선생님은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각각의 특징대로 읽으니까. 선생님은 해리포터가 즉 재미있는 소설인 만큼 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도 재미있는 소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취향을 골고루 가져야지 나는 이쪽 계열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안 읽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어. 대신 독법이 달라지는 거야. 읽는 법이. 그죠? 그럼 다양한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술자 이해찬 대생은 아닌 거죠. 자, 거기 해설 좀 자세히 읽어 두시고요. 13번을 봅니다. 이번 국가직의 특징은 예전에 비해서 고전 소설이 지금 유축열전 이게 수능에 여러 번 나왔던 글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교육청에서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지금 2번째 나온 겁니다. 이제는 고전 소설의 스토리는 좀 알아둬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유축열전은 전형적인 군담 소설이야. 군담 소설이 뭐냐면 전쟁 이야기를 다룬 거야. 그리고 잊지 말 건 항상 고전 소설에 주인공 이름이 나오고 전이라고 붙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심청전이나 춘향전 같은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라면 등장인물이 나오고 남성 주인공 이름 뒤에 전이 붙으면 그건 전부 영웅 소설이고 그리고 군담 소설, 전쟁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문맥의 흐름을 묻는 거거든. 이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물론 쉽겠지만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묻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기억이 길조가 일어난 걸 암시한 거냐. 본문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에 오색 구름이 사면에 옹이하고 산중에 백발 신랑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잼을 모두 다 흠향한다. 흠향이 뭐냐면 제사상에 사려진 음식을 귀신들이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길조가 여차하니 길조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길조가 일어날 걸 암시한다. 맞죠? 니은번 부인이 꾼 꿈의 상황이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 마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이 영롱하고 이런 성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이게 바로 길몽, 태몽이지. 그래서 부인이 꾼 꿈이다. 맞죠? 원래 영웅은 이런 길몽 속에 태어나죠? 맞습니까?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두 이런 길몽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흔히 태몽이라 하죠. 근데 이 태몽을 다른 사람들이 꾸기도 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관계지? 왜 태몽을 다른 사람이 꾸지? 근데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다 그냥 사후 끌어내는 거지. 응? 왠지 비슷해 보인다. 나룻배를 타고 쭉 가서 그 길 건너에 강 건너에 가서 복숭아를 딱 땄다. 그랬더니 태몽인가 봐. 그런데 주변에 아이 가진 사람은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담임 스님이 아이를 가졌네. 그죠? 그러면 스님의 태몽을 제가 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후에 이게 끌어맞추는. 내가 볼 때 태몽은 거의 그런 거라고 봅니다. 원래 우리 꿈은요 무조건 오늘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자극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 예지몽이 아니죠. 그 예지몽은 과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지몽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들 의식 속에 온 게 아니라 무의식에 온 거. 그 무의식에 온 게 꿈에서는 드러나니까 우리로서는 낯선 거지. 그죠?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꿈을 해석해서 뭘 알려고 하는 거야? 나의 무의식 모습을 알려고 했던 거죠. 자, 거기 성관이 인간 세상에 귀향을 오게 되는 계기다. 본문을 봤더니 나는 청룡을 다스리는 성관이더니 익성이 무도한 거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해야 죄를 다스려야 다른 방으로 귀향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합심하여 백옥루 관치시에 익성과 대전한 후로 전쟁을 벌였다 이거지. 그래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의 내치심에, 이 말이 뭐냐면 싸우는 바람에 인간 세계에 내쳐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세계 귀향 온 계획이 맞네요. 정답 몇 번? 4번. 됐습니까? 여기서 이루 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는, 이건 그 신관이 다시 천상세계로 회복한다, 이게 아니라 뭐야? 태몽이라고. 유충렬을 갖게 된 태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저 유충렬이 전쟁에 참여해서 활약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지. 가서 복습하면서는 유충렬전 줄거리도 보고 또 본문도 꼼꼼히 한번 읽어두고 유충렬전의 스토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담소설, 영웅소설, 전쟁의 이야기, 이것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하지. 우리 군담소설의 구조는 신이한 탄생, 평범하게 태어나면 안 돼. 됐어요? 그리고 항상 처음부터 뭐야? 시련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니?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죠? 헤롯이냐? 뭐 사람들 보내서 몇 살 이하의 한 해 아이는 모두 죽여라. 그래서 저기 뭐야, 누구지 그? 요셉하고, 그죠? 도망치죠? 됐습니까? 시련이 있어야 돼. 우리 당군 어떻게 태어났어? 곰이 동굴 속에서 그런 통과 의례를 거치고 비로소 환웅과 짝이 되어 당군이 나온 거지. 됐습니까? 시련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신기한 탄생, 시련을 거쳐야 돼. 그리고 그 시련이 뭐야? 극복되는 거지. 아주 단순한 구조야. 대한민국 모든 소설 그리고 조폭 영화의 핵심은 요거예요. 아십니까? 대신 요즘의 신이한 탄생은 뭐냐면 막 이런 기적처럼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아주 평범하지 못한, 그죠? 갑자기 태어나서 버려지거나, 그래서 몹시 시련을 거치다가 나중에 뭐야? 양아치 세계에서 1등이 되는.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 14번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 이 시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죠? 그래, 반드시 적대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적대 세력. 이게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적대 세력이 존재하고. 우리 춘향과 이몽룡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됐고? 변학도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스토리가 안 돼요. 그렇죠? 고전 소설이 이렇다는 거야. 현대 소설은 이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또 이게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극복의 과정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현대 문학은 심리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나 불경 읽으면 왜 마음이 치유되느냐?
나보다 더 억울하고 개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심에 흔들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읽으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끼게 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 속에는 우리 심리를 치유하는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비극적 영화는 핵심이 치유야. 됐습니까? 우리 어떤 한 여인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다룬 이런 영화, 정말 보고만 있어도 끔찍한, 정말 처참한 그런 시련을 겪는 이런 여인의 이야기가 여전히 드라마나 영화로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건, 그걸 보고 현실의 내가 뭐야? 아, 저 인물에 비해서는 나는 이건 고생도 아니구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막 시부모가 막 뺨 날리고, 그죠? 남편은 계속 바람 피우는데 막 애인이 막 5명씩 있고, 그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뭐야? 또 뭐 하고. 그거 볼 때마다 저기에 비하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껌 수준이구나.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지. 글쎄요. 그런데 요새는 더 끔찍한 사건들이 이 드라마보다 더 끔찍한 그런 폭력과 사기가 난무하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걸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를. 그런데 요새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그때는 허구의 이야기라 우리가 충격이 덜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나 싶은데 그런 사건들이 매일 나오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던 여자가 헤어지다고 했다고 토막내어 죽이나. 근데 지금 뭐야? 일주일이 멀다고 그런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건은 우리를 치유해 주지 못하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래서 가끔은 그런 뉴스를 안 보게 되고, 수험생 때는 가급적 사건, 사고 뉴스는 안 듣는 게 좋아. 아주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은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거 눈 돌리지 말고 공부하세요. 자, 14번. 글의 진술 방식의 설명, 묘사, 서사, 그리고 논증이 있는데, 아하, 이건 뭐 이론을 묻는 것도 아니고 한자 물었네? 설명은 무슨 뜻? 무슨 뜻? 풀어 밝히다. 그래서 다 똑같지. 그죠? 설명은 다 똑같이 써놨지? 아, 아니구나. 지금 3번만 다르게 써있네. 그죠? 그 다음 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묘사할 때 그려 베낀다는데, 뭐 그릴 때 손으로 해요? 개로 해요? 손으로 해? 개로 해? 그러니까 1번, 2번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3번 아까 안 낸다고.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지. 우리 3번에서 논증할 때 증자 봐봐. 선생님이 이거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픈 거라고 했어요. 병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병 증상의 증자야. 논증의 증자는 뭐야? 증명한다는 건데. 그래서 또 2번, 3번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자, 15번 봅니다. 미출중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거. 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뭘 낫니 네가? 알겠어요? 기본형이 뭐야? 낫다. 무슨 받침? 시옷 받침.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이니까 나았다 그래야지. 2번. 넉넉하지의 준말이니까 뭐야? 넉넉지죠. 왜? 안 울림소리면 지, 울림소리면 치. 서랍을 잠갔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지? 기본형이 뭐야? 잠그다. 정답은 3번. 옷가지를 이여서. 우리말에 여서라는 어미는 없어. 여서라는 어미는 없어. 뭐만 있어? 어서. 그럼 기본형이 뭐야?
있다. 시옷받침. 그럼 있다에 어서가 오면 뭐가 돼? 이어서. 시옷 불규칙. 여가 아니죠. 어죠. 16번. 훈민정음에 28개의 자모에 들지 않는 거. 너무 쉽지? 몇 번? 4번. 순경음 비읍은 어디서 얘기한다고? 어디서? 아까 했잖아. 어디서? 연서법에서. 오늘 첫 시간에 얘기한 거야. 순경음은 어디서 다룬다? 연서의 원리. 연서법에서. 자, 1번 여린 히읗은 아, 설, 순, 치, 후 중 뭐야? 후음이지. 후음의 가획자죠. 반치음은 치음의 이체자지. 치음의 이체자지. 유는 중성 모음의 제출자지. 됐어요? 지금 설명 이해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나머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항상 여기 있는 거 복습하지만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2016년도도 지금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 이해돼? 2017년도 거도 지금 이건 세 발의 피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기출문제는 선생님 카페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무조건 풀어봐야 돼.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이 한 달 동안.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